일이지 뭐. 응? 이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뭐 저녁 10시까지 좀 뭐 공부하고 딱 한다. 이걸 규칙적으로 하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공부했었지? 지난 시간에 부관이라는 거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허가 내주고 뭐 면허 내주고 하면서 거기다 조건을 붙이거나 뭐 유효 기한을 붙이거나 또는 이걸 해주니까 요런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 덧붙이는 거 우리가 부담을이라고 부른다 했지. 뭐 그런 거 붙이는 거와 관련해서 부관과 관련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관이 되게 시험에 아주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제 행정행위의 거기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330쪽이죠. 그래서 이제 큰 제목을 보니까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라. 우리가 이제 그런 학문적으로 국민한테 의무 부과하는 행위를 하명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해서 국민에게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없애주거나 권리를 부여해주거나 권리를 박탈하거나 이런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 집행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에 의해서 직접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학문적으로 총칭해서 행정행위라고 그러고, 내용적으로 하명행위, 허가행위, 면제행위, 특허행위, 인가행위, 뭐 대행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앞서 공부한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성립돼서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 그 요건을 못 갖추고 행해진 행위는 소위 우리가 쉬운 말로 미법한 행위, 또 다른 말로 하자가 있는 행위라 그래. 하자, 흠이 있는 행위. 하자 이꼬로 흠이야. 하자는 한자 말이고 흠은 우리말이지. 이렇게 요건을 못 갖춘 흠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완전히 발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요건을 못 갖춘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따져가지고 아주 심각한 위법이 있다. 우리가 그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그래. 그런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그 행위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거와 똑같이 봐. 그러니까 그건 무효인 행위. 처음부터 아예 있지도 않은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인데 또 중복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경우 무효인 세금 부과 행위.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세금 낼 의무가 생기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요건을 못 갖추긴 했는데 그 위법, 흠의 정도가 좀 경미하다면, 위법이긴 한데 경미하다면 일단은 효력이 생기는 걸로 봐. 일단 유효. 그래서 일단 상대방도 일단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 따르도록 해. 다만 이제 국민이 이거 뭐 행정기관이 그 뒤에 뒤늦게 이거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한다 해서 취소 조치를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인 거와 똑같아져. 그러니까 일단은 위법인 채로 효력이 유지되다가 취소한다 결정이 나오면 처음 행정기관의 행위를 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없었던 일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효와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알아서 취소를 해주면 다행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인데 애초에 요건을 못 갖춘 위법이 됐어. 그런데 국민은 위법이라도 이거 취소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겠지. 그런 거 이익 준 행위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취소할 거고, 반면에 국민한테 세금 부과 조치, 영업정지 조치 이렇게 불이익 준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면 국민이 먼저 나설 거예요. 이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그리고 이제 뭐 소송을 건다든지 행정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심사해서 이거는 위법이었다고 판정을 내리면 아까 같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 있는 흠이 있는 행위는
권한 있는 법원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일단 유효야. 국민은 위법이라고 생각해도 일단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게 이제 쭉 오늘 배울 내용들이야. 그러면 그 성립 요건, 거기 뭐 이제 그 성립 요건을 보면 일단 세 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행정행위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권리 의무에 효력을 미치는 어떤 법 집행위가 적법하게 성립이 됐다고 하려면 행정기관의 의사가 행정조직 내부에서 요건을 갖추고 결정이 되고, 그리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결정만 됐다 그래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상대방한테 무슨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기에 보면 이제 성립 요건을 내부적 성립 요건, 외부적 성립 요건도 이렇게도 괄호치고 써놨죠. 이 성립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있지도 않은 거와 똑같다. 그래서 이제 부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뭐부터 출발한 거냐면, 지금 맨 위에 제목을 보면 성립 요건을 얘기했고, 그 다음 뭐야? 효력 발생 요건을 얘기했어요. 효력 요건이라고도 하고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립 요건은 다시 지금 읽은 대로 요 내부적이란 건 행정기관 내부에서 갖춰야 될 요건, 내부적 성립 요건, 아주 간단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일단 하여튼 국민에게 권리 의무 뭔가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해야 되겠지. 그걸 뭐라 그래?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뭔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게 주체.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야. 그 다음에 내용,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실현 가능한 내용,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의 행위로 해야 된다. 이제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정해져 있다면, 보통 뭐 일정한 사항 기재한 문서로 하라고 돼 있다든지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형식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게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절차를 거쳐라. 무슨 절차를 거치면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이제 행정기관 내부에서 갖춰야 될 요건이야. 응? 이건 별로 밑줄 안 쳐도 돼. 쉬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된 단계를 보면 뭐 문서로다가 절차 밟아서 권한 가진 세무서장이 뭐 홍길동이라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고지서까지 다 형식 갖춰서 작성해 놓은 단계. 이 단계까지가 내부적으로 성립 요건 갖췄다고 했어요. 근데 홍길동은 몰라. 아무것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홍길동이 상대방한테 뭔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려면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야 돼. 당신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행정기관의 의사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부적 성립 요건. 이 외부적이라는 표현은 국민의 행정기관 밖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이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표시. 응? 즉 어떤 허가를 해주겠다, 뭐 특허를 해주겠다,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행정기관의 의사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내부적 성립 요건 별건 없고, 그다음에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외부적 성립 요건 나오죠. 외부적 성립 요건은 한마디로 뭐야? 두 번째 줄에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된다. 그죠? 근데 그 외부적 성립 요건에 하나 보면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외부에 대한 표시는 공식적인 방법이어야 돼. 응?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친구인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너한테 세금 부과가 될 거야. 뭐 너한테 허가가 될 거야. 비공식적으로 알려줬다. 이런 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이 법이 인정하는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가 돼야죠. 응?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 세금이 부과될 거라고 그냥 언론에 기사가 났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아직 누구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보면 공무원이 사적으로
통보를 해줬다든지, 사적으로 통보를 해줬다든지, 또는 상대방 국민이 우연히 알았다든지, 그지? 또는 신문에 그냥 이제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런 것만 그렇고는 공식적인 표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효력 발생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자, 거기에 그 판례가 왼쪽 페이지 보면 330쪽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제 1번은 뭐 크게 상관없고 2번을 보면 2번 판례는 그거나 간단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대부분 원칙이 행정행위하는 건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는 거야. 이제 행정위원회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뭐 누구한테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과한다, 뭐 허가한다,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의 뜻이 매우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만 갖고도 이게 무슨 조치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것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하면 안 되고 그 문구에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극도로 그 문서에 써져 있는 내용만 갖고는 이게 어떤 조치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면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그걸 받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떤 조치가 된 것을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2번 보면 셋째 줄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문서에 의해서 국민한테 뭐 처분, 행정행위,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에 써져 있는 문구의 내용은 문헌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쓰인 내용대로, 문구 내용대로 어떤 처분했는지를 그 내용을 확정해야지. 처분할 때 그 문서에 써져 있는 내용 그것만으로도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했는지가 분명한데도 그 외에 처분한 경위, 처분한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서에 써져 있는 문헌과 다른 내용의 처분까지 포함돼서 한 것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이 문장 속에 뭐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매우 불명확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고려해서 내용을 무슨 조치를 했는지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으나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핵심은 요거야. 3번 판례 핵심은 우리나라 KBS 사장 누가 임명할까? 임명하는 자? 예전에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물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KBS 사장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런데 임명한 그 KBS 사장을 또 해임하는 건 누가 권한자냐? 여러분 가만히 봐봐. 내가 밑줄 친 데 봐. 저기 방송법이라고 뭐 법 이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쉽게 말해서 법에 KBS 사장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KBS 사장 임명권자는 법이 대통령이라고 명확하게 정해놨대. 근데 KBS 사장을 임명된 KBS 사장을 누가 해임하는 거냐? 해임할 수 있는 자는 법이 명확히 규정을 안 해놨대.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된 거야? 여러 가지 또 그 방송법의 다른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이 지금의 방송법 말고 곧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법 보면 그때는 또 해임도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었던 점,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임명권자가 해임 권한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법이라는 법에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KBS 사장이 임명권자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해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밑에 우리 외부적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있지? 그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어. 응? 그래서 거기 1번 판례 있죠? 아주 중요해. 시험에 아주 단골 출제. 1번 판례. 일명 스티브 유 사건. 스티브 유가 누구야? 일명 가수 유승준 사건이야.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20대 때 소위 이 젊은이들 사이 엄청 잘 나가는 가수, 가수였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좀 다니고 하다가 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민은 아니고 뭐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었나 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적은 아직 한국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음악 활동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었어.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아마 27, 8세 됐었나 그때쯤인데 뭐 그 군 복무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그때를 놓치면 또 인기를 또 시들해지는 것도 있잖아. 응? 그래서 BTS도 또 뭐 이게 군 이거를 어떻게 특혜를 줘야 되냐만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유승준이 자기는 군대를 꼭 간다 그랬어요. 응?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해 놓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 미국에 공연 간다는 핑계 대고 미국으로 가서는 안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가서는 아마 이제 그 영주권 기간이 어렸을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인가 뭐 그래가지고 길게 되니까 이제 시민권을 취득한 거예요. 즉 미국 국적을 취득했어. 그러고서는 안 들어와. 미국 국적, 한국 국적을 포기한 거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어.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 이제 군대 갈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 그 유승준을 입국 금지 대상자로 우리나라에 입국 못하게, 이게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에 보면 우리나라에 입국 못 시킬 수 없는 자가 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 해당자가 목록이 쭉 있어요. 무슨 뭐 전염병 환자서부터 해서 뭐 쭉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입국을 시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병무청장이 이 사람은 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칠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사전 지식이야.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자,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봤던 지금 외부의 표시,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 문서로 당신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됐다라고 문서로 통보가 됐어야 이게 그 입국 금지 대상자로 상대방을 이제 그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했대? 그러게 외부의 공적 방법으로 표시를 안 하고 이 내부 전산망 홈페이지에다가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만 됐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가 했냐면 그 유승준의 아버지한테만 전화로다가 그 아드님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전화로 알려줬다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승준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하겠다고 이제 소위 비자 신청했는데 이제 당신은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되니까 비자 발급을 못 해줍니다. 해가지고 거부당해서 지금 뭐 한 20년 동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응? 20년 정도 지났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 네. 그래갖고 막 소송 벌이고 막 아직 소송에 최종해서 졌죠. 응?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자, 그래서 1번을 읽어보니까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내용 읽어보면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해놓은 요거는 뭐야? 이건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가 발생된 거 없어요. 응? 권리 제한 효과가 생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뭔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래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권리를 제한받거나 그 어떤 행정 조치 때문에 직접 권리 제한받거나 의무 부과가 되거나 이래야 국민이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 까만색 글씨 읽어봐. 자, 그 둘째 줄부터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내부적 성립 요건 다 갖추고, 그죠? 근데 외부에 표시한다는 외부적 성립 요건까지 충족하면 일단 성립 요건은 갖추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 행정기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기관이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는 구속받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성립이 됐다고 할 것이고, 그 행정기관의 한 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기관 의사를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미술치 문장들이 다 시험에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다는 거야? 이 사건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다가 입력하여 관리해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응? 결국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효력 발생 요건은 못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1번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하네. 2번을 보면, 자, 2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의사 표시한 일반 법률에 따라 상대방한테 즉 고지 통지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응? 상대방이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된 시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한테 고지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어떤 비공식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응? 읽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구나. 1번하고 2번하고 뭐 비슷한 거지. 오히려 상대적으로 1번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뭐 3번도 마찬가지다. 굵은 글씨 보면, 자, 중기라는 건 아마 뭐겠어, 뭘까,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중기 조종 면허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가 있었나 봐. 응? 누군가의 중기 조종 면허 효력 정지하는 처분이 상대방한테 통보가 안 됐대. 응? 고지가 안 됐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였어? 면허 정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중기 조종을 했나 봐. 그러면 이거 무면허 운전으로 제재할 수 있다? 없다. 왜냐면 상대방한테 아직 면허 정지시킨 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응? 그러니까 면허 정지의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면허는 정지가 안 됐으니까 그 면허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응? 네, 그런 논리. 자, 그 다음에 그래, 예, 그 정도로 보고 효력 발생 요건 다음 페이지에 효력 발생 요건 보세요. 그 중요 효력 발생 요건이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외부적 성립 요건은 상대방한테 표시 이런 거 하지, 그렇지?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홍길동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거나 이러잖아. 그러면 그 특정인에게 알리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 너한테 세금 부과한다. 문서로 보통 우편으로 보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도로 통행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는 입산 금지 구역. 이거는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상으로 하니까 개별적으로 다 전 국민에게 통보한다는 건 무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이제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뭐 이런 이제 공고라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배우는 정부 신문인 관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공고라는 방법을 써요. 어쨌든 얘기하고자 하는 거 보시면 상대방한테 결국은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표시가 돼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효력 발생 요건의 키워드는 개설 1 상대방이 도달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상대방에게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가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때 도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은 그걸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어떤 경우는 표시와 상대방에게 표시함과 동시에 도달이 되는 경우 있겠죠? 어떤 경우 있겠어? 우리가 배운 거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요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나 동네마다 옛날에 동사무소 격에 해당하는 게 뭐야? 아, 맞아. 행정복지센터라 그러죠? 그 가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세요. 신청. 그럼 공무원이 뭐 작성해서 등본 내줘. 그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주면서 이게 표시야. 그죠? 당신한테 공증합니다. 당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맞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게 증명서 공증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표시와 동시에 상대방이 받았어. 그럼 표시와 동시에 도달. 그래요. 그러니까 공증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응?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많은 경우는 세금부가 찾아와서 세금부가 공지서 수령해 가지는 않잖아. 우편으로 보통 보내지. 그럼 우편으로 보내면 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보내는 거야. 그죠? 근데 상대방한테 도달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도달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표시와 동시에 도달이 되지만 또 표시한 시점과 상대방한테 도달되는 시점 간에 시차가 있는 점은 그런 점 고려해서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도 읽고 지나가세요. 동그라미 2번은 뭐가 있어? 상대방한테 이제 알리는 방법, 보지 또는 통지하는 방법은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이냐 뭐 이런 방법에 특정인이면 보통 우편으로 오거나 또는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거나, 그지? 뭐 이런 방법. 이거 읽고 지나가세요. 불특정 다수인이면 공고, 고시 이런 방법으로 한다. 예. 사망,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도달은 어느 때를 도달로 볼까? 자, 두 가지에다 포인트를 봐. 도달이랑, 첫째. 일단 읽고 생각합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상태가 도달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 속에서 첫째,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만 될까? 예를 들어 우편물을 보냈을 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한 거니까 상대방 본인이 직접 수령은 안 했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영업소 사장님인데 그 종업원이 사장님한테 온 그 영업 관련 우편물을 받았다든지 이거 다 상대방 본인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부르는 거니까 도달. 그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이기 때문에 이게 공문서 날라온 거 내용을 다 정확히 다 읽고 파악을 해야 그때가 도달된 시점이 아니야. 문건이 왔다는 거. 행정기관에서 문건이 왔네? 내용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잖아. 그러니까 도달이야. 그래서 부연 설명이 두 번째 줄에 뭐라 했어? 상대방이 직접 수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그때가 도달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 즉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시점이 도달된 시점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지금 읽은 게 판례 1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어? 뭐 이거 얘기하잖아.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하는 법집 행위가 성립되고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쭉 앞에 얘기를 한 다음에 셋째 줄, 셋째 줄 상대방한테 고지 즉 통보를 해야 하는 행정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양지 즉 양지란 말은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통보만 하면 그 효력 발생한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2번 도달이란 뭐야?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 응? 이런 얘기죠. 자, 그게 핵심인데 그 밑에 재밌는 사례를 있어.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봤는데 자, 이 어떤 공무원인데 이 사람 뭔가 비리를 저질렀나 봐. 그래갖고 지금 뭐 했냐면 그 구치소에 수감 중이래 지금. 응?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있는 곳이 구치소야. 그 공무원은. 근데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는 본래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는 동네 집이겠지? 근데 아마 이 사람 이제 비리 저질렀다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거는 이 사람 아마 뭐 징역형 벌금형 형사재판이란 걸 받았고 뭔가 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죠. 구속돼 있는 거지. 그거하고 별개로 행정조치가 또 있게 돼요. 그 징계라고 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 처분이 또 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 비리가 심하다 해서 무슨 징계 결정이 나왔대? 파면. 파면. 그래서 이 공무원 파면시키는 조치가 효력이 생기려면 그 공무원에게 파면 통지서가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대? 우리 배웠잖아. 우리 행정법상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지 주소로 파면 통지서를 보냈어. 근데 이런 거 보통 다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중요한 문건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왜냐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보낼 때부터 다 법적으로 우체국에서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보냈다는 것을 사실을 기재하고 그리고 돈도 내죠 얼마. 그래가지고 우체부가 와서 전달할 때도 직접 우체부가 전달, 그죠? 그리고 전달 받으면서 수령했다고 확인 사인 받죠. 응? 그리고 수취인 없으면 뭔가 스티커 붙이고 가요. 등기 우편물 왔는데 수령인이 없어서 다시 가져간다. 응? 그죠?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찾으러 가야 돼요 본인이 그 스티커 보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등기 우편으로 본 건 보낸 사실과 받았던 사실이 다 기록에 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문건은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응?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고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집에 있던 부인이 받았어요. 응? 남편 파면 통지서, 그죠? 근데 나중에 없어질 때 파면 통지서가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자기는 파면 통지를 본 일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집에 있지도 않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왜 집으로 보냈냐 그러면서 자기는 본 일도 없으니까 파면 조치의 효력은 안 생겼대. 자기는 아직 파면이 안 된 거라고. 그러면서 소송으로 싸운 거야. 그래, 졌지. 지금 전제가 뭐야? 도달이란 꼭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치? 자기 집에 있는 동거하고 있는 부인이 받았다면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다. 그리고 파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한 거다. 이게 핵심 결론이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번도 비슷한 거지. 처분하는 문서가 상대방 주민등록지로 보내졌고 상대방이 꼭 본인이 안 받았어도, 그죠? 사무원이라고 하지. 종업원 얘기하는 거지. 종업원 등이 받았다 해도 이거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해서 그때부터 도달된 거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중시하세요. 4번 판례. 네. 이거 번호가 또 잘못 내려. 위에 4번. 위에 4번. 네. 번호가 잘못 내리셨군요. 네.
4번, 5번, 6번이 내는데, 자, 4번은 뭐, 여기 용어 설명하죠. 서운이 뭐야? 우리 한번 했었는데, 앞에? 서운은 훈장을 수여하는 걸 서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서운 수여를 취소한다 그러지? 훈장 줬다가 다시 취소하는 거죠? 응? 그러면 그냥 읽어봅시다. 야, 훈장 수여의 상대방은 뭐 공적을 세운 사람이겠죠? 근데 그 공을 세운 사람이 이미 사망을 했어. 응? 그러면 실제로 훈장은 누구한테 줘? 훈장은 그 유족들이 대신 받지. 그렇지만 유족들이 대신 받지만 그 훈장 수여의 상대방은 법적으로 공적을 세우고 사망한 그분이야, 사망자. 그러면 둘째 줄에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공적을 세운 사실이 가짜였다. 이게 밝혀졌어. 그래가지고 훈장 수여했던 걸 다시 취소. 그럼 이것도 훈장 수여, 서운 취소의 상대방도 누구야? 그 훈장을 수여받았던 사람이지 그 유족이 아니란 얘기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훈장 수여했던 거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어. 응? 근데 개별적으로 유족들에게 통보는 안 했어. 응? 그랬더니 유족들이 유족에게 그 훈장 수여했던 거 취소했다고 통보를 안 해줬지 않냐? 훈장 수여 취소한 건 효력이 안 생긴 거다. 이러고 싸운 거야. 그런데 유족은 그 상대방이 아니니까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대통령이 훈장 주고 훈장 수여했던 거 박탈하는 권한자인데 대통령이 이제 절차 밟아서 장관들 다 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이거 공적이 가짜였다 이래가지고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반보에다가 이렇게 서운 수여 취소했다고 공고했으면 그런 방식을 썼으면 이거는 뭐야? 적법하게 도달시킨 거다. 이게 그러니까 유족에게 안 했다 그래서 효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지. 유족은 그 훈장 서운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니까 유족에게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해됐죠, 팔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4번은 자 지금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지?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당신 건물 불법 건물입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응? 이것도 이제 강제 철거 그냥 막 못 들어가요. 맨 처음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하면 다시 한번 언제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또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강제 철거 가서 막 때려부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제 철거하겠다는 이 문서를 안 받으려고 그래. 불법 건물 소유자. 안 받으면 강제 철거 못 들어가잖아. 강제 철거 시키겠다는 그 조치가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닌다고 안 받고 응?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봐봐. 그 밑에 4번을 보니까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을 수취 거부, 거짓말해. 나 그 사람 본인 아닌데요? 응? 거짓말해. 그 사람 여기 안 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맨날 비우고, 수치를 이게 고의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이렇게 내가 제목을 뽑았죠. 이런 경우에 도달로 볼 거냐? 응? 이런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셋째 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 부당하게 거부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치 거부할 당시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피하고 그죠? 그것도 우리가 등기로 온 우편물도 내가 여행 중이라든지 그런 어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서 그때 못 받을 수는 있잖아. 근데 이게 한두 번이야? 이 사람은 몇 차례를 보냈는데 매번 이렇게 이제 고의로 안 받는 거지. 이게 이제 증명이 돼. 이러면
이거 효력 생긴 거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응?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는 걸 방해를 해서 그 방해가 있었던 때 수치 거부할 당시에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생긴 거로 봐야 한다. 이게 핵심. 이것도 이 4번 아래 판례 4번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2020년 판례인데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뭐 그 위에 4번 뭐 이런 거 다 나왔지만 밑에 5번은 앞에다 있는 건데 또 써놨네. 중복이 되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러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로 두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알리는 방법 말이야. 그 특정인에게는 이제 상대방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특정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특정한 사람이고 주소가 분명해. 그럼 어떻게 돼? 보통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찾아가거나, 그지? 찾아 전달하거나, 그죠? 이게 송달. 그래서 관련해서 자, 우리 행정절차법 두 줄이 나왔어요. 응? 두 줄 읽어보자. 거기 아니 그냥 문장 시작. 자, 이 송달이 한자말로 보낼 송자, 도달한다는 달자니까 보내서 도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송달은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해당 문서가 상대방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역시 그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도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지만 법 자체도 도달됐을 때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왜냐면 근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도달됐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걸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 그리고 둘째 끝에 읽어보자. 그 상대방한테 송달시키는 방법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교부라는 건 만나서 전달하는 겁니다. 교부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도 있고 등등 방법으로 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뭐 메일로 보내면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이게 읽고 지나가세요.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따로 만나기로 장소를 정해서 그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전달할 수도 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시험에 쓰이는 거 우편 송달 있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의 기억이 중요. 그러면 기억의 설명의 핵심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보통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자, 보통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우편물을 그냥 우체통에 넣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하루에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정해진 시간에 집배원들이 다 수거해가. 사실 우체통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 그죠? 요새는 다 우편물을 뭐 편지 쓰나 다 휴대폰 메일로 하고 다 카톡으로 하고 하니까 그만큼 줄었지만 하여튼 편지 써가지고 편지 봉투를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수거해가서 알아서 전달. 근데 전달할 때도 어떻게 전달해? 그냥 우리 우편함에 끼워 놓고, 그죠? 아니면 뭐 우편함이 없는 집은 뭐 문틈에다가 대문 안에 그냥 던져놓고 이러고 가잖아. 그럼 우편물 분실도 많아요. 보통 우편, 그죠? 그럼 나중에 저쪽에서는 보냈네, 이쪽에서는 난 본 적도 없다. 다툼이 일어나. 자, 보통 우편물을 보냈다. 그러니까 보낸 측에서 뭐 행정기관에 보냈다 그래. 행정기관은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그럼 벌써 이게 보통 우편물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틀에서 3일 지나면 도착합니다. 등기 우편은 다음 날 도착하고. 자, 그래서 벌써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이건 당연히 도달이 됐을 거다 라고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그죠? 근데 상대방은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싸움 분쟁이 난대. 그러면 어떤 편, 누구 편 들어줄까? 어쨌든 결론은 도달이 안 된 거로 봐요. 도달이 안 된 거.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용어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법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뭐뭐로 본다, 규정이 뭐뭐로 본다, 본다라는 말은 간주한다 말하고 또 뭐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된 거야.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뭐로 추정한다. 추정이란 말을 쓰잖아. 뭐뭐로 추정한다 그러면 일단은 인정은 하되 어떻게 돼? 이거 나중에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깨지는 거야. 그게 추정이야. 응? 그래서 추정이라는 용어와 간주한다 내지 본다라는 용어하고는 구별해서 써야 돼. 그게 시험의 포인트야. 그래서 1번 통상우편이라는 말도 쓰고 보통우편이라는 말도 씁니다. 보통우편으로 보낸 경우 일반적으로 도달로 추정이 안 됩니다. 응? 그러나 두 번째 줄에 뭐 내용증명 우편, 등기우편, 뭐 등기우편만으로 공부해도 돼. 내용증명은 거의 잘 해본 적 없죠? 등기도 안 보내보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응? 자, 하여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일반적으로 도달로 뭐 해줘? 추정. 응? 특히 두 번째 줄 끝에 도달로 추정이에요.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추정이니까 어떻게 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막 싸움이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될까? 도달됐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재판 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증명할 거냐는 항상 그 사실이 증명이 되면 유리해지는 측에서 증명이 돼. 그러니까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이 증명이 되면 유리한 거니까 그 측에서 도달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그걸 입증을 못하면 도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자, 그렇다면 뒤에 판례로 봅시다. 아직 판례 밑에 있구나. 자, 니은번. 그 니은번도 니은번에 넷째 줄 끝에 거기 밑줄 쳐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영업소, 사무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이거 시험 쓰이는 문구. 왜 이렇게 결론 냈어? 원래 우리 아까 그 법 규정 보면은 그 우편으로 송달할 때는 주소, 거소, 뭐 영업소, 사무소 뭐 여기로 이제 송달을 한다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했잖아. 그지?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 지금 밑줄 친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교부 송달. 교부 송달은 쉽게 말하면 만나서 전달하는 거다. 자, 여기 포인트 두 군데. 첫째, 만나서 전달할 때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자, 밑줄 수령 확인서 받고 교부해 줘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 자, 그럼 송달한 데서 만나지 못해서 상대방을 못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끝에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꼭 본인에게만 문서를 전달해야 됩니까? 아니죠. 종업원이나 동거인에게 전달해도 돼. 대신에 수령 확인서는 받아야죠. 그러면 이런 경우 될까? 그 문서를 전달하려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5살짜리 애가 문 열고 나왔어. 누구누구 안 계시니? 엄마 아빠 안 계시니? 안 계신데. 그러면 이거 아빠한테 온 문서인데, 이거 네가 받은 거다. 그리고 이거 받았다가 너 이름 써봐. 그렇게 5살짜리가 이름 써서. 그럼 이게 도달로 인정이 될까 안 돼? 획일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법 규정 어떻게 해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그지요? 그러니까 그 5살짜리 애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볼 거냐? 이런 게 논란거리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사례를 들어놓긴 했는데, 무슨 법원에서 온 중요한 재판 관련 중요한 문서야. 근데 집에 8살짜리 여자애가 받은 거야. 근데 이거 받은 측에서는 야, 이거 무슨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건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8살짜리 애에게 전달됐다고 도달됐다고 이게 주장하는 말도 안 된다. 이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싸운 거야. 법원의 판결은
인정해줬어요. 8살짜리 애가 이 문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리 분별할 재능이 있는 자가 수령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도달로 인정 못한다. 이런 판결도 있어요. 응? 자, 어쨌든 네, 그 문장 이해했죠?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보면 넷째를 안 보내. 다만 이게 전달하려고 갔는데 안 만나죠. 응? 그래서 뭐래? 다만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때, 응? 정당한 이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그 거부한다는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기재하고 그리고 전달할 문서를 송달할 장소, 그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조항이 추가됐어요. 하도 이제 거부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마 전달하는 사람은 자꾸 문 앞에 놔두고 하는 걸 이거 저 사진으로 다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게 몇 차례 되고 그러면 이제 몇 차례 되면 아까 한 판례처럼 그죠?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다. 응? 이렇게 이제 확실해지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문 앞에 놔둔 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게끔 하자는 거죠. 그런 취지다. 그 다음에 사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있죠? 대표적으로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응? 메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여기 기억번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기억번의 포인트 문구.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메일로 보내는 거는. 응?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을 거야. 내가 예전에 잘못 생각을 했었나 봐. 잘못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뭐 휴대폰 요금 이거 고지서 이거 종이로 안 보내고 응? 메일로 보내는데 동의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 세금도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세금 고지서 이제 메일로 보내는 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뭐 1%인가 깎아줘요. 조금 깎아줘요. 메일로 그러니까 그 보내는 비용을 아낀다 생각하는지 조금 깎아준대. 나 그래서 눌렀어 동의. 그랬더니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왜 그러냐면 이제 메일은 내 메일로 오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세금 나는 내가 뭐 소위 월급 받으면 나는 알지도 못해. 우리 통장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다 관리하고 나는 알지도 못해. 집사람이 세금 내고 한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그런데 메일은 내 메일로 왔어. 그지? 그럼 메일 이것도 열어보려면 뭐 본인 확인 뭐 하고 들어가서 메일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바쁘고 하면 귀찮으니까 이게 뭐가 왔구나 하는 것만 왔구나. 전자 세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메일 한 줄 와. 그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서 뭐 본인 확인 거치고 해서 그래야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 귀찮고 바쁘니까 그냥 안 봐. 안 보니까 어떻게 돼? 납부기가 지나고 연체료를 물어.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 아유 짜증나. 응? 그래서 그러니까 괜히 그랬더라고.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자 어쨌든 기억번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내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나 생각하면 아직 인터넷 못 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잖아. 이분들한테 응?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하면 알아먹지도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자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만. 두 번째, 그럼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 그래서 메일로 뭐 문서 보내는 거에 동의했어. 그러면 언제 도달된 걸 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냈다. 그러면 니은번에 언제 도달된 걸 본데 두 번째 첫째 끝에 송달 받을 자가 밑줄, 즉 상대방이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그러면 두 군데 포인트야. 니은번에 어디? 송달 받을 자. 받을 자가 지정한 자기가 받을 메일 주소. 응? 그 다음에 어느 때? 입력된 때. 야, 요거를 첫 번째 송달 받을 자를 행정청이 지정한 이렇게 된다니까. 보내는 자가 지정한 게 아니고 받을 자가 지정한 주소, 인터넷 주소. 응? 그 다음에 입력된 때야. 두 번째 포인트가 입력된 때니까 내 메일 컴퓨터에 메일로 딱 입력이 되면 나한테 도달이 된 거를 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메일인가 열어서 확인 안 해도 입력된 시점에 도달이 돼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때 이렇게 돼요. X. 응? 확인한 때가 입력된 시점. 그렇죠? 그렇게 정리.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자. 응?